죽겠다고 그래요. 네,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죠. 네. 근데 정말 이 사업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한테 큰 선물과 같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마음을 열고요. 마음을 열고 귀 담아서 한번 들어보시죠. 준비되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얘기예요. 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해하는 만큼 소유할 수 있다. 제가 한 말 아니고요. 괴테라는 사람이 한 말이래요.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네, 유명한 사람 말은 일단 들어라. 자, 이해하는 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 시장에 불황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여러분들한테 다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생활이 어려워지면 통신비를 혹시 줄이세요? 아니요. 혹은 여러분 댁에 가족 구성원이 다 핸드폰 하나씩 들고 다니시죠? 네. 근데 이제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지면 막 2대, 1대 이렇게 줄입니까? 아니요. 돌아가면서 쓰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통신비는 계속해서 쓴다니까요. 줄일 생각조차 안 합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요, 사실 통신비로 내가 정확하게 한 달에 얼마가 지출되는지도 모르는 분이 태반이에요. 이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황이 없겠죠. 앞에 보이는 자료가요, 2024년 이동통신 3사의 실적입니다. 여러분, 2024년이 언제예요? 작년이에요. 작년에 대한민국 경제가 좋았습니까? 산업들이 다 발전했나요? 매출이 다 증가했나요?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또 영업이익률도 높아졌어요. 남들 다 어렵다고 할 때 통신만큼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통신 상품을 유통할 수 있다는 건 일단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부터 정말 끝내주는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여기는 2024년의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코로나 때 어떠셨어요? 코로나 때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이때 이 코로나 시기에 주식회사 NR커뮤니케이션, 즉 N텔레콤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유통을 했던 이 회사는요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돈 좀 벌어 가신다는 리더 사장님들은요 매출이 성장하고 수익이 성장했어요. 언제? 코로나 때요. 왜? 불황이랑 경기랑 이런 거랑 상관없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동통신 시장은 불황이 있다 없다? 불황을 타지 않는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SK, KT, LGU 플러스 얘기고 니네는 뭐? 우리는 뭐? 알뜰폰이잖아요. 근데 알뜰폰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저것도 돈 벌 수 있는 아이템인 거 맞아? 요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한테.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기사예요. 2025년 8월 16일 기사입니다. 품질 똑같은데 얼마 아낀다? 약 40만 원을 아낀다. 그래서 2030도 우르르르 어디로? 기간이동통신 3사를 쓰던, 즉 SK, KT, LG우플을 쓰던 2030들도 어디로 옮겨가고 있다? 알뜰폰으로 옮겨가고 있다. 자, 이 기사에 있는 그대로를 읽어보십시오. 뭐 때문에? 이 자급제폰. 자급제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요즘 통신 대리점 가서 단말기 구매하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에이! 최근에 다시 단통법 폐지되고서 보조금 많이 나오는데 대리점 판매점 가가지고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건 정보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통계 자료를 보면 자급제폰을 구매하는 것이 지금도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 자급제폰과 알뜰폰 요금제의 조합으로 2년간 최소 4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 안 좋은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알뜰폰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효도폰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알뜰폰이 폭넓게 사용이 되면서 1000만 가입자를 넘어섰다. 자, 알뜰폰이 1000만 가입자가 돌파한 건 2012년에 대한민국에 알뜰폰이 도입된 이후에 13년 만에 처음이다. 그래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시장에서 그물을 치고 준비를 그동안 했던 사람들은 돈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벌었어요. 벌었어요. 근데 이 시장이 지금 끝나가는 시장이에요? 이제 시작되는 시장이에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자, 대한민국에 알뜰폰을 쓰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SKKT, LGU+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후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시장은 아직 초기 시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셔서 금을 치고 기다리시면 된다. 준비하시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제 첫 번째 강의 때 이 얘기가 나왔죠? 우리 N텔레콤이 후불요금제가 있고 선불요금제가 있는데 어디에 좀 방점을 찍으시나? 선불요금제. 왜? 후불도 돈이 됩니다.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쪽이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그렇죠? 왜?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경쟁이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 돼요? 적절한, 저는 이상하게 이 무대만 올라오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뭐라고 그래야 돼? 경쟁이 여기가 치열해요? 치열하지 않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선불폰, 선불유심, 선불폰 개통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 검색해서 나오는 거에 90% 이상이 어딜까요? 다 N텔레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그 콘텐츠들은 다 누가 생산을 했을까요? 우리와 같이 이 N텔레콤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콘텐츠들을 다 생산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뜰폰 시장 중에서도 후불요금제가 아닌 선불요금제 시장, 즉 쉽게 얘기해서 보통 선불폰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에 거의 독과점을 어디서 하고 있다? 바로 N텔레콤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리 것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후불보다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앞에서 강의에서도 나왔죠? 결국에 이 휴대전화 본인 인증이라는 게 이 시대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전자서명 안 하면은 온라인상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오프라인에서도요, 뭔가를 하려고 진행을 하면은요, 인증번호 보냈으니까 확인하래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있어요. 관공서에 갔더니요, 저한테 인증번호 보냈으니까 확인하래요. 은행에 갔더니요, 카카오 인증 보냈으니까 확인하래요. 오프라인에 가도요, 전자서명을 통해서 거래가 진행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 너무 많다. 그분들이 누구?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통신사의 연체 미납이 이미 있으신 분들. 근데 이분들이 일반적인 기간이동통신 3사에 가면 본인 명의로 개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분들이 어디에 가야지 개통을 할 수가 있다? 선불요금제라는 걸로 개통을 해야 되는데, 그 선불요금제, 즉 선불폰 시장을 누가 거의 다 잡아먹고 있다? 우리 N텔레콤이 잡아먹고 있다. 그러니 이 안에 들어와서 같이 그 가입자를 유치를 해 나가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 시간에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요, 2통 3사
자회사가 선불폰 철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통 3사의 자회사는 뭘 뜻하냐면 SK, KT, LG U+, 그 회사들이, 이 어마어마한 공용 기업들이 밑에 두고 있는 자회사들이 또 있겠죠. 이 자회사들 이름이 어디냐면 여기 나오는 SK텔링크, KT의 M모바일, 스카이라이프, LG 헬로비전, 비디오로그, 여기가 기간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들이에요. 이 자회사들은 뭘 한대요? 선불폰 시장에서 철수를 하겠대요. 이 기사를 제목만 잘못 읽으시면 야, 선불폰 시장 먹을 거 없나 보다. 저 괜찮은 기업들의 자회사들도 그 시장에서 철수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왜 철수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통 3사 자회사들이 휴대폰 회선 점유율 50%를 넘었다. 그러니까 이통 3사의 자회사들이 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니네들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설 자리 정도는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아? 니네는 공용 대기업들의 자회사잖아. 니네는 조금 덜 벌는 자리에 있어도 어차피 위에 있는 모기업들에서 지원금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시장만큼은? 선불폰 시장만큼은 철수해요. 그리고 이 선불폰 시장에서는 우리와 같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좀 해먹을 수 있게 빠져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SK, KT, LG 플러스 자회사들, 여기 나와 있는 이 자회사들은 선불폰 시장에서 이미 철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중소 이 알뜰폰 회사들이 선불폰을 가지고 다 나눠 먹고 있느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회사들 빠졌어요. 시장 환경 좋아졌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요. 자, 이 기사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보이스피싱 가해자, 사각지대로의 선불유심 불법 거래, 뭐 이렇게 해서 좀 무시무시한 기사 하나 나오죠. 이게 뭐냐면 선불유심을 개통을 해서 불법적으로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대포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런 대포폰에 사용되는 이 선불유심들을 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알뜰폰 업계에서는 신분증 스캐너라는 걸 도입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그냥 어느 매장에 찾아가서 신분증만 딱 내놓고 그냥 거기서도 대충 신분증 확인하고 개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 확인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신분증 스캐너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를 도입하지 않으면 개통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예전에는요, 신분증을 남의 거를요, 내 거 말고 남의 거 사진을 찍어서 가져가서 이걸로 개통해 주세요. 그럼 선불폰을 개통해 줬어요. 어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요, 그 외국인 여권을 걷어다가 어느 매장에 갖다 주고 이걸로 선불유심 개통 다 해서요. 그러면 한 명의로 100개, 200개, 300개, 1000개까지도 개통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불법 유통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다 막아버린 거예요. 신분증 스캐너라는 걸 도입해서. 자, 근데 이 신분증 스캐너라는 걸 도입하는 게 그냥 스캐너라는 장비만 사가지고 그냥 컴퓨터에 딱 연결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직원들이 실제로 그 매장에 나와서 실사까지 다 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지 인증이라는 게 내려온 거예요. 그 인증을 받아야만 신분증 스캐너를 연결을 해서 개통이라는 걸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그냥 우리 과거에 있었던 그냥 영세한 사업자들이 마구마구 도입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첫 번째로 제가 아까 뭘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그새 까먹었어요?
자회사들 철수했다. 첫 번째고 자회사들 선불폰 시장에서 철수했다. 두 번째,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되면서 절차가 까다로워지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이 사라졌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ISMS라는 건데 이게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하위 기관을 통해서 운용을 하는 정보를 보호하는 체계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최근에 SK 유심 해킹 사태 기억나세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리고 최근에, 이건 정말 최근에, 며칠 전에 KT에 뭐가 뚫렸어요? 소액 결제 시스템이 뚫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4명이로 된 폰에서 소액 결제가 뿅뿅뿅뿅뿅 돼가지고 피해 본 사람들이 지금 생겨났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정보 보안이 뚫린 거거든요. 근데 이 정보 보안 체계를 확실하게 갖춘 회사들한테 주는 인증 체계가 바로 ISMS라는 거예요. 근데 이 ISMS라는 인증은 이거를 따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이게 개인정보,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거를 신청을 하는데 돈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기관에서 사람들이 실사를 나와서 한 달 정도를 회사에서 똑같이 업무를 보면서 다 관리 감독을 통해서 인증을 주거나 말거나 이걸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ISMS 인증을 받은 MVNO 이게 알뜰폰이죠. 알뜰폰 회사는 많다 소수에 불과하다.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다. 솔직히 소수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세 손가락 안에 꼽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언제부터? 2024년 5월부터 이 인증이 없으면 개통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개통을 못하게 막아버렸어. 자, 다시 정리할게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 첫 번째 뭐라고요? 자회사 철수. 두 번째 뭐라고요? 신분증 스캐너 도입. 세 번째, ISMS까지 이렇게 돼버리면서 선불폰 시장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딱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엔텔레콤이에요. 엔텔레콤. 그리고 최근에 모땡 뭐 이런 회사들이 다시 온라인 개통, 선불폰 개통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공백기가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공백기를 오래 가지면 시장에서 밀려날까요? 다시 그 자리 찾기 쉬울까요? 완벽하게 밀려났습니다. 그럼 그 시장은 누가 다 잠식했을까요? 당연히 우리들이 잠식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알뜰폰 시장 중에서도 선불 요금제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환경 자체는 우리가 운이 좋은 건지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인지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어쨌든 기가 막힌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이거 3년인가 4년인가 한 번마다 이거 갱신해야 되거든요. 근데 갱신할 때 또 돈 엄청 들어가요. 그리고 또 엄청 힘들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저희 갱신 인증 또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NR커뮤니케이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팝업창으로 이거 대문짝만하게 뜨는 거 보셨어요? 네. 그거 왜 대문짝만하게 띄울까요? 어려운 거니까.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어느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시겠어요? 하루 종일 낚싯대 들이우고 기다려도 잡히지 않는 바다.
레드 오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오죽하면 레드 오션이라는 말이 붙었겠어요. 레드 오션이 뭐예요? 피바다 아니에요, 피바다. 네. 근데 선불폰 시장 정말 아름답고 영롱한, 여기서 물고기 잡으셔야죠. 여기에 들어오십시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저도 이 사업 정보를 처음 만났을 때 통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런 아이템이 있다. 한번 연결만 해놓으면 재구매가 100% 자동으로 일어나는, 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아이템, 너무 좋다. 그런데 사업 설명을 계속 듣고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를 다 듣다 보니까 우리가 취하고 있는 마케팅 방식이 뭐예요? 마케팅 방식이 뭐예요? 첫 번째 강사님이 아까 여러분들한테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유통망을 늘려가시면 간접적인 매출에 대한 수익까지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상하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고상하게 프랜차이즈라고 말씀드렸지만 다단계 판매입니다. 다단계 판매. 자,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나는 다단계 판매가 너무 좋아. 나는 다단계라면 사족을 못 쓰겠어.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계세요? 있어요? 저도 다단계 싫어요. 저도 다단계 싫다니까요. 이 단어가 너무 싫어요.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우리 마케팅, 우리 유통 방식의 이름이 다단계 판매래요. 근데 여러분들, 다단계 판매가 별거 아닙니다. 자, 다단계 판매를 우리는 이게 누군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피라미드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사기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긴 하지만, 다단계 판매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이래서 내가 고작 116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부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회원 직접 판매, 즉 다단계 판매라 유통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 유통은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공급을 하는 사람과 그거를 사다가 쓰는 사람이죠. 그런데 과거의 유통 방식은 대부분 이랬습니다. 총판, 도매, 소매 등등의 복잡한 유통의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까지 전달이 됐어요. 우리 다 이렇게 사서 썼죠?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유통 방식이 생기는데 그 중에 각광받는 유통 방식이 뭐냐면, 생산자가, 즉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면 소비자한테 전달되는데 유통의 과정이 없이 직접 전달되는 걸 뭐라고 부르는데요? 회원 직접 판매.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뭐라고? 다단계 판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는 총판, 도매, 소매 등을 거쳐서 소비자에까지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유통이라고 부르죠. 근데 직접 전달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여기서 도대체 누가 이거를 유통을 하나요? 누가 판매를 하나요? 유통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없죠. 그걸 누가 직접 하는 거냐면 소비자가 유통에 참여해서 유통도 하고 판매도 직접을 하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앞에 와 있는 저 김지완이라는 사람은 주식회사 NR커뮤니케이션에서 너 오늘 강의하고 와 하고 내보낸 본사 직원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냐면 NR커뮤니케이션의 N텔레콤이라는 상품을 쓰는 소비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저기 뒤에 계신 리더사님들 N텔레콤을 사용하시는 소비자분들이에요. 근데 소비자분들이 왜 모여 계시냐면 유통에 참여하려고 모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하시는 거냐면 N텔레콤의 소비자가 되세요. 근데 그 소비자 중에 나도 이거 유통을 할래 라고 하면 회원이 되시는 거예요. NR커뮤니케이션의 회원이 되셔서 아까 첫 번째 강의에 나왔던 116만 원이라는 그 비용을 가지고 내가 사업적인 권한을 얻으실 수 있는데, 그 권한을 얻으시면 여기 유통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소비자인데 들어와서 유통과 판매를 얘네 대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직접 거래가 됐으니 유통 비용과 판매 비용, 관리 비용이 줄었겠죠. 그 비용을 누가 가져가야 돼요? 내가 대신 일했으니까 나는 소비자이지만 일을 대신한 소비자인 나한테 그 돈을 돌려줘 라고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고 저희가 벌어가는 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제가 혹시 어렵게 설명하고 있나요? 근데 여러분들 표정은 너무 어려워.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직접 참여하고 내가 일한 만큼 받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게 일반 유통이에요. 일반 유통. 일반 유통이면 여러분들 이 알뜰폰 그리고 선불폰 대리점 사업하시려면 뭐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116만 원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매장 차리셔야 될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내가 이걸 유통하고 판매하는 기술 습득 이런 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근데 회원 직접 판매, 다단계 판매라서 가능한 건 자본이 필요 없다. 자본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또 이게 이러면서 보시죠. 아까 116만 원은 뭔데? 116만 원을 자본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필요한 비용을 내가 내는 거고 투자가 필요 있다 없다? 투자 필요 없이 점포도 낼 필요 있다 없다? 점포 필요 없이 그리고 내가 통신에 대해서 아무 경험이 없어도 나를 이끌어줄 나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줄 그리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줄 선배 사업자들이 수두룩 빽빽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일반 유통에서 무자본 그리고 점포도 없이 뭔가를 해보겠다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 도와줄 건데요? 근데 다단계 판매이기 때문에 회원 직접 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이 안에 많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쵸? 이해되신 거 맞죠?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좀 하나 둘씩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법적이냐? 두 번째, 시대성에 맞느냐? 나도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걸 놓고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도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대신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다단계 판매 산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에이, 피라미드 강매라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단계 판매에 대한 오해입니다. 다단계 판매 산업의 첫 번째 진실. 조합에 갈 때 믿을 수 있는 다단계 판매 업체는 반품, 환불, 보상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 백화점 가서 물건 사실 때 반품, 환불 걱정 안 하시죠? 당연합니다. 다단계 판매는 일반적인 유통산업과 똑같습니다. 마음 편하게 구매해보세요. 요즘 상품 구매하실 때 상품평 꼭 확인하시죠? 내 가족이나 친구가 추천하는 상품은 믿고 구매하실 겁니다. 다단계 판매 산업의 두 번째 진실. 제품을 직접 써본 사람이 추천 판매하는 것이 바로 다단계 판매의 핵심입니다. 실사용자가 올리는 생생한 후기 어떤가요? 믿음이 생기지 않나요? 우리나라 절반에 가까운 가정에서 이미 다단계 판매를 경험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단계 판매 산업의 세 번째 진실. 안전한 또 하나의 유통산업으로 903만 명이 이미 함께하고 있고요. 연매출 5조 2208억 원 규모의 유통산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다단계 판매 회사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는 다단계 판매 회사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관할 시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회사 조합 가입 여부를 지금 바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셨죠? 네, 그 영상에 나온 내용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여러분들 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다단계 판매 산업 매출 규모만 보더라도요, 연매출 5조가 넘습니다. 작은 산업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활동하는 회원만 900만 명이 넘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대한민국이 이 다단계 판매 매출 규모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매디 3위를 하고 있는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라는 거고요. 전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걸 관리 감독하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방문 판매법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다단계 판매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을 누가 운용을 하냐면 바로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법을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주식회사 NR커뮤니케이션 이렇게 검색하시면 우리 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자료들을 다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회사 검증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서 나왔던 영상에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를 하는 곳이냐면 바로 보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조합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버스 타고 가다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보험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겠죠. 그럼 어디에 연락하시면 되냐면 버스 공제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택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택시 공제조합이 있고요. 렌트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렌트카 공제조합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조합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다는 건데 회원 직접 판매를 하는 바로 거기를 그 보험 역할을 하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도 만들어져 있고요. 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을 만든 출자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NR커뮤니케이션이기도 합니다. 2002년 다단계 판매의 역사를 새로 쓴 직접 판매 공제조합 매기홈. 100% 의무 가입인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5조 원이 넘는 다단계 판매 시장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판매 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 다단계 판매 회사의 가입을 엄격히 심사하여 부실 기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합니다. 재무 안정성과 영업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공제 계약을 체결하며 매년 1회씩 기업 평가와 방문 심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주문함과 동시에 거래 명세서에 공제번호가 발급되는데요. 이 공제번호를 통해 소비자와 회원의 주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회사가 청약철에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조합 회원사로부터 구매한 제품은 청약처리에 대해 환불되지 않은 소비자 피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니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겠죠? 자, 조합에 가입한 회원사로부터 구매했던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반품 환불을 요청했을 때 처리가 되지 않은 건이 한 건이라도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대요. 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다단계 뭐 물건 샀다가 피해봤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다니까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바로 이러한 조합에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합법적인 회사가 아니라 불법 다단계에서 물건을 구매하셨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아, 이 회사가 합법적인가를 보시려면 이 회사가 조합에 가입되어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는 당연히 잘 되어 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합법적인 회사 그리고 마케팅인지 체크되셨다면 다음은 시대성이 부합됐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래도 저는 지금 유통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른 유통 변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앞으로
더 재미없어지는 건가?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제 생긴 걸 보세요. 생긴 거를. 이게 강의가 재미없으면 생긴 걸 보세요. 생긴 건 재밌게 생겼잖아요. 이런 반응은 정말 상상치 못했는 건데. 자, 좋습니다. 자, 우리는 과거의 농경시대라는 걸 거쳐왔습니다. 농경시대. 뭘 해서 먹고 살던 시대인가요? 농사 지어서. 네. 근데 이때 유통은 어땠냐면 생산자 중심 유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만들어내는 것, 생산하는 것 자체가 유통이었습니다. 별도 유통이 필요 없었어요. 왜? 물자가 부족하니까 만들면 지가 알아서 팔려나가요. 유통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산이 곧 유통이었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산업시대가 되면서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생산되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공급 과잉에 의해서 물건이 쌓이기 시작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투자해서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팔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사 망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팔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통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에게까지 파는, 소비자에게까지 전달하는 적극적인 일련의 모든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유통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때 유통의 기술, 그러니까 기술도 여기에 집약되기 시작하고 사람들, 인력들, 자본들 유통에 엄청나게 집약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유통을 위한 유통이 존재하던 시대, 여기가 산업시대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산업시대에서 살고 있지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정보화 시대 이렇게 부르죠. 정보화 시대는 뭘로부터 기인했느냐? 바로 인터넷 혁명을 통해서 기인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인터넷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정보라는 거거든요. 이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널리 누구에게나 똑같이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유통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도표로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처음 오셨던 가셨던 분이 우리 사장님. 네. 너무 제가 말 시키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셨는데, 예,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사장님 너무 정말 선하게 생기셔서, 네. 마음도 선하실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건 없고요. 경찰에 대신 신고해드릴게요. 사장님 혹시 과거에 요즘 말고요 한 10년,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과거에 이제 그 시장이나 아니면 뭐 슈퍼마켓 이런 데 가서 물건 하나를 구매하러 가실 거예요. 근데 물건을 이제 딱 보니까 내가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건데 왼쪽에 있는 물건은요, 사장님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네요. 사장님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물건은 TV에서 광고해주는, 한마디로 많이 봤던 상품이에요. 그래서 사장님 왼쪽에 있는 상품은요 오늘 처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TV 광고를 안 해. 그럼 둘 중에 뭐 사셨어요? 처음에 이제 요거 예. 오른쪽에 있는 거. 네. 왜요? 많이 보고 이렇게 관심도 광고를 통해서 많이 봤으니까. 네. 그래서 믿음이 가시는 거잖아요. 네. 광고를 통해서 봤으면 왜 믿어야 되죠?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대부분 분들이 이 질문을 던지면 사장님처럼 갑자기 딱 회로가 멈춰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면 또 이러십니다. 왜 우리는 과거에 광고해주는 제품은 그냥 믿고 샀느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채널이 광고밖에 없었어요. 과거에는. 인터넷 혁명 전에는. 젊으신 분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연배 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시장에 가서, 슈퍼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뭔가 물건을 사려고 그러는데 광고해주면 그냥 믿고 샀다니까요. 왜? 인터넷에서 뭘 뒤질 수가 없었어. 그때는
광고가 유일한 상품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채널이었다. 그러니까 TV에서, 라디오에서, 신문에서, 잡지에서 광고해주면 좋은 거구나 하고 샀어요. 그래서 쓰다가 그지 같아. 그럼 내가 이상한 거보다 이랬다니까요. 근데 사장님,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예. 혹시 요즘에도 TV에서 광고해주면 무조건 믿고 사십니까?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 않죠. 예. 혹시 우리 사장님, 혹시 TV에서 광고해주면 무조건 믿고 사십니까? 안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인터넷에서 쳐봐요. 그쵸? 이게 답이에요. 인터넷에 왜 쳐봐요? 인터넷에 치면 정보가 줄줄줄 나와요. 특히 요즘엔 더 편해졌어요. 인터넷에 쳐서 내가 일일이 드래그 해가지고 이거 막 스크롤 해가지고 찾아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할 필요가 없어. 뭐 하면 돼요? 챗 G B T. 저는 이 발음이 이렇게 어려워요. GPT. 거기다가 물어보면 인터넷에 있는 그 방대한 정보를 쫙 정리해서 요약해줘요. 그리고 읽기 싫으면요, 거기 밑에다 뭐라고 써줘?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타이핑하면 되는지 아세요? 표로 만들어줘. 이런 표로 딱 만들어줘요.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상품을 구매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터넷이 막 나와서 유통 구조가 변화할 때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때는 유통하는 사람들 마음이었다고요. TV에다가 광고를 막 때려버리면 사람들이 믿고 막 사줬다. 근데 이때가 딱 되면서 TV에다 광고 때리고 막 한다고 사람들이 다 믿고 사준다, 안 사준다? 안 사준다. 써보고 뭘 공유한다?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한다, 사람들. 그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유통이 생기는 거예요. 소비자 중심의 유통이 생긴 이유는 힘이라는 것이 생산자에서 어디로? 유통으로 옮겨갔지만 그 힘이 다시 어디로? 소비자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힘이 세졌어요. 그러면 기업들은 누구 눈치 봐야 돼요? 당연히 소비자 눈치 봐야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주 근본적으로 원하는 세 가지는 무조건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뭐가 등장해요? 2차 유통과 3차 유통이 등장합니다. 소비자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욕구 뭡니까? 첫 번째, 이왕이면 쌌으면 좋겠다. 두 번째, 편리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혜택까지 좀 줬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가 등장했다? 2차 유통이 등장하는데 그 2차 유통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대형 마트예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이러한 대형 마트들이 생겨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2차 유통이라고 부르죠. 자, 대형 마트가 딱 등장하면서 더 싸졌습니까? 여기 가니까? 더 싸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유통의 단계를 확 줄이거든요, 얘는. 자, 아까 총판, 도매, 소매를 통해서 소비자에까지 전달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는 한 군데서 총판, 도매, 소매의 역할을 한 군데서 다 해버립니다. 지네들이 총판이고 지네들이 도매고 지네들이 소매예요. 그러니까 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유통의 단계가 줄어듭니다. 더 편리해졌습니까? 엄청 편리해져. 한 군데다 다 몰아놨으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개 데리고 가면 개털 깎아주고 애도 맡겨놓을 수 있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혜택 줍니까? 포인트라는 걸로 혜택을 주죠. 물론 개 콧딱지만큼 주지만 0.01%를 적립을 해주는 것을 갖다가 뭘 혜택이라고 어쨌든 주긴 줍니다. 자, 근데 이 2차 유통 이후에 나온 게 뭐냐면 3차 유통이에요. 3차 유통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인터넷 그리고 TV 홈쇼핑. 그거를 3차 유통이에요. 자, 2차 유통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쫙 떨어지고 있어요. 3차 유통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발달하고 있죠. 영원할까요? 어떻게든 또 형태를 바꿀 겁니다. 맞습니까?
자, 어쨌든 2차 유통인 이 대형 마트에서 3차 유통인 인터넷 쇼핑, 홈쇼핑으로 왔더니 더 싸지던가요? 더 싸졌어요. 왜 더 싸질 수 있었죠? 여기는 뭐가 없죠? 여기랑 비교했을 때 매장이 없어요. 매장. 여기는 엄청나게 큰 매장을 돌려야 되니까 부동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관리비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줄여서 더 싸지는 거예요. 더 편리해집니까? 엄청 편리하죠. 클릭 몇 번 하면 집으로 바로 배송이 온다. 요즘에는 아침에 딱 갖다 놓잖아요. 아침에 뭐야? 새벽에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가면 비닐봉지가 집 앞에 그득해요. 우리 집도. 처음에 누가 쓰레기 버리고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 안 진짜 그 회색 비닐을 본투. 혜택 더 줍니까? 더 주죠. 이게 3차 유통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2차 유통과 3차 유통 등장하면서 누가 좋아졌나요? 소비자가 좋아진 거예요. 싸게, 편리하게, 혜택도 더 주는데 얼마나 좋아? 근데 좋아지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찾아옵니다. 그 후유증 첫 번째가 뭐냐면 일자리 축소. 물론 이 일자리 축소는요 2차 유통, 3차 유통 등장하면서 뿐만 아니라 아주 과거로 돌아가도 일자리 문제가 발생된 시점은 굉장히 옛날이긴 합니다.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교수님은 2005년에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놔요. 그리고 이 책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의 공장은 개 한 마리와 사람 한 명으로 충분할 것이다. 개 한 마리는 공장을 지키는 경비견, 사람 한 명은 개 밥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책에. 근데 잘 보세요. 이 미래의 공장이 여전히 미래의 공장입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때요? 지금 이거는 현재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자,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일자리 축소에 대한 문제는 2차 산업혁명부터 발생됐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던 일을 뭐가 대신하니까? 기계가 대신합니다. 3차 산업혁명에는 더 심각해졌죠. 그런데 이 문제가 사회 구조를 바꾸거나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수준